1975년 11월 10일 밤,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자리한 광활한 담수호, 오데호의 심장부인 슈피리어호에서는 그야말로 기록적인 폭풍이 맹렬하게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파도는 무려 11m 높이까지 치솟아 배를 집어삼킬 듯했고, 시속 100km에 육박하는 강풍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듯 포효했습니다. 눈과 비가 뒤섞인 어둠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지옥도를 만들었고, 거대한 선박들조차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며 폭풍의 위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대다수의 사람들을 가장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것은 자연의 맹렬한 폭풍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길이 222m, 오데오에서 운항하던 배 중에서도 최대급에 속했던 거대한 화물선. 한 척이 예고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배를 일컬어 오데호의 타이타닉이라 부르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의 이름은 바로 에드먼드 피츠제럴드호였습니다. 이 거대한 철제 괴물이 남긴 마지막 교시는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우린 아직 버티고 있다. 이 짧고도 강렬한 말이 끝나자마자 배는 마치 유령처럼 레이더 화면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정식 SOS 신호는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의 다급한 탈출 신호 역시 들리지 않았고, 처참하게도 생존자는 단 한 명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수색 작업 끝에 에드먼드 피츠제럴드호의 잔해가 발견되었습니다. 차가운 수심 161m 아래, 배는 이미 두 동강이 난 채로 고요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날 밤 오데호의 심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어떻게 그토록 거대하고 튼튼해 보이던 배가 이토록 처참하게 침몰할 수 있었을까요? 에드먼드 피츠제럴드호는 1958년 당시의 첨단 기술을 집약하여 건조되었습니다. 진수 당시 오데호에서 운항 가능한 최대급 화물선 중 하나로 손꼽혔으며, 미국 산업의 혈액과도 같은 막대한 양의 철광석을 운반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거대한 선박이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규모와 엄청난 운송 능력 덕분에 사람들은 이 배를 친근하게 빅피츠라고 부르며 오데오 해운업의 상징처럼 여겼습니다. 진수식은 성대한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무려 1만 5천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들어 이 새로운 강철 거인의 탄생을 축하했고,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 배를 오데오 해운 산업의 미래를 짊어질 상징적인 존재로 소개하며 기대감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 배에 얽힌 불길한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고 흘러나왔습니다. 전통적으로 배의 진수식에서는 선체에 샴페인 병을 깨뜨려 축복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드먼드 피츠제럴드호의 진수식에서는 이 병이 한 번에 깨지지 않았습니다. 3번이나 힘껏 내리친 끝에야 겨우 깨졌고, 그 순간 거짓말처럼 거대한 파도가 항구를 덮쳐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심지어 진수식 현장에서는 한 남성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후 일부 사람들은 그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이 에드먼드 피츠제럴드호의 비극적인 운명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였다고 회상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항은 놀랍도록 안정적이었습니다. 에드먼드 피츠제럴드호는 이후 수십 년 동안 오데호의 드넓은 수면을 오가며 미국의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막대한 양의 철광석을 꾸준히 운반했습니다. 이 배는 수많은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큰 사고 없이 오데오의 주요 운송 동맹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물론 그 긴 운항 역사 속에서 몇몇 작은 사고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969년에는 좌초 사고를 겪었고, 1970년에는 다른 선박과 충돌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사고들은 당시 오데오를 운항하던 수많은 대형 화물선들 사이에서는 비교적 흔하게 일어나는 수준의 사고로 여겨졌습니다. 더욱이 이 배의 선장은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만 같은 노련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어니스트 맥솔리. 그는 40년 가까이 오데오의 거친 물살을 누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험 많은 항해사였습니다. 그의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판단력은 선원들뿐만 아니라 해운업계 전반에서도 깊은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도 쉽게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견고하고 거대하며 노련한 선장이 이끄는 배가 단
몇 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이라고는 말입니다. 그 누구도 이 비극적인 결말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1975년 11월 9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에드먼드 피츠제럴드호는 미국 위스콘신주의 슈피리어 항구를 웅장하게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근처에 위치한 제철소. 배에는 당시 최대로 적재할 수 있는 용량에 육박하는 약 2만 6천 톤의 철광석과 타코나이트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이는 선박의 한계치에 거의 다다른 엄청난 무게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범하고 순조로운 항해처럼 보였습니다. 가을의 오데오는 간혹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이 정도의 배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기상 상황은 급격하고도 위협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항로를 지나던 또 다른 화물선, 아서 앤더슨호는 먼저 기상 악화를 감지했습니다. 숙련된 선원들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평범한 날씨 변화가 아님을 직감하나서 앤더슨호는 곧바로 에드먼드 피츠제럴드호에 강풍 경고를 보냈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상 악화에 직면한 두 선박은 폭풍의 경로를 피하기 위해 서둘러 항로를 변경합니다. 그들은 폭풍의 중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자연의 분노는 그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11월 10일 새벽, 폭풍은 그 위력을 더욱 키워나갔습니다. 풍속은 더욱 강해졌고 파도는 무시무시하게 11m 가까이 치솟아 배를 작은 장난감처럼 흔들었습니다. 눈과 비가 거세게 몰아쳐 시야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고 배는 거대한 파도 사이를 필사적으로 버티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침묵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임무를 수행했지만 공포와 긴장감은 배 안에 가득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습니다. 에드먼드 피츠제럴드호는 다급하게 조난 관련 교신을 보내기 시작했고 맥솔리 선장은 아서 앤더슨호와의 교신에서 가까운 항구까지 최대한 버텨보겠다고 말하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더욱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배의 생명줄과도 같은 레이더가 고장 나버린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망망대해에서 레이더를 잃는다는 것은 사실상 눈을 잃는 것과 같았습니다. 배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고 주변의 위험 요소들을 감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근처 등대마저 정전으로 불빛이 꺼지면서 오데오 전체는 완전히 어둠 속에 잠겨버렸습니다. 길을 안내해줄 등대 불빛도 배의 위치를 알려줄 레이더도 없는 상황에서 에드먼드 피츠제럴드호는 그야말로 고립무원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5시 무렵 아서 앤더슨호의 레이더에는 에드먼드 피츠제럴드호가 항구 근처까지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과 몇 시간만 더 버티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도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맥솔리 선장은 교신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이미 배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암시하는 절박한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후 7시 10분 에드먼드 피츠제럴드호는 역사에 기록될 마지막 교신을 남깁니다. 우린 아직 버티고 있다. 그 짧고도 비장한 말이 끝나자마자 거짓말처럼 배는 레이더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신호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장비 오류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악천후 속에서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에드먼드 피츠제럴드호로부터의 응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동원한 끝에 미국과 캐나다의 구조대가 대규모 수색에 나섰지만 발견된 것은 폭풍에 부서진 구명정의 일부뿐이었습니다. 희망은 점차 절망으로 바뀌었고 결국 29명에 달하는 모든 선원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그 어떤 선원도 배에서 탈출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공식적인 SOS 신호조차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침몰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그리고 압도적으로 일어났음을 짐작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이 비극적인 사건의 진실을 캐묻습니다. 과연 그 거대한 배는 왜 그토록 빨리 침몰했을까? 어떻게 단 몇 분 만에 29명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을까?
현재 가장 유력하게 제시되는 가설 중 하나는 거대한 파도, 즉 이상 파도의 존재입니다. 당시 오데오에서는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소위 세자매 파도와 같은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파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파도가 한꺼번에 배를 덮치면서 엄청난 양의 물이 순식간에 배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거의 한계까지 실려있던 철광석 화물 때문에 선체가 급격히 균형을 잃고 침몰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을 가득 머금은 철광석은 무게가 더욱 증가하여 배의 복원력을 상실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유력한 가설은 선체 균열입니다. 일부 해양 전문가들은 에드먼드 피츠제럴드호가 오랜 기간 운항하면서 반복된 충격과 피로로 인해 선체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했고 결국 맹렬한 폭풍을 견디지 못한 채 두 동강나 침몰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특히 이 배가 이전에 겪었던 좌초나 충돌, 사고가 선체 구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 연안경비대의 보고서 또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들은 화물칸을 덮는 해치 덮개들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내부로 물이 유입되면서 배가 안정성을 잃었을 가능성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폭풍이 갑작스럽게 닥쳐 해치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오래된 장비의 결함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설들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고 명확한 답은 아직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오데호의 심연에서 벌어진 끔찍한 비극을 직접 목격하고 그 전말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진실은 에드먼드 피츠제럴드호와 함께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1995년 캐나다의 탐사팀과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의 NOAA의 지원을 받은 잠수조사팀은 다시 한번 침몰한 에드먼드 피츠제럴드호를 찾아 나섰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호수 바닥 아래 배는 처음에 발견되었던 것처럼 실제로 두 동강난 채로 고요히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영원히 풀리지 않을 미스터리를 간직한 채 잠들어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침몰한 선박의 종과 일부 잔해가 인양되어 지상으로 올라왔고 이를 기리는 엄숙한 추모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은 29명의 선원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슬픔과 애도를 담아 종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년 11월 10일이 되면 오데오 연안에는 에드먼드 피츠제럴드호의 비극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폭풍 속에서 끈질기게 항해를 이어갔던 용감한 선원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린 아직 버티고 있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남긴 채 오데호의 품으로 사라져버린 그 거대한 배의 이야기를 영원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드먼드 피츠제럴드호의 침몰은 단순히 하나의 해양사고를 넘어 인간의 한계와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놓인 숙명적인 질문을 던지며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날 밤 무엇이 그토록 거대한 배를 순식간에 집어삼켰을까요? 이 질문은 여전히 차가운 오데호의 심연처럼 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